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8월 세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 주제는 사드 배치와 무능한 정치권인데요. 최근 시끄러운 사드 배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 사드 배치 문제는 다들 이미 언론이나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뭐라 할까요?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 군사적인 어떤 군사 전략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그 사드 배치와 관련된 국내 정치권의 대응이라 할까요? 어떤 국내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전략적인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핵 미사일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복잡한 게 단순히 북핵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중국하고도 이렇게 아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드 배치 결정이 난 타이밍을 보면 중국의 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그 국제재판소 판결과 맞물려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7월 13일 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그 국제상설 중재재판소가 이제 그 남중국의 영유권과 관련해서 중국의 주장을 전면 부인한다. 거부하는 전면 패소 판결을 내렸죠. 이게 7월 13일 날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한반도에 주둔하는 주한 미군의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7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5일 전에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 재판의 그 판결한 시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가 7월 13일 날 이제 위치를 상주를 이제 사드 배치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결정한 게, 발표를 한 게, 이 남중국의 영유권 분쟁하고 아주 그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는 걸 지금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거의 같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미국이 이미 오래 전부터 사드 배치, 한반도에 있어서 사드 배치 결정을 이렇게 하고 그 시기를 모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시기를 모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전략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남중국의 영유권 분쟁의 판결 시점을 골랐다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사드 배치에 유리한 타이밍이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것이 되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사드 배치 문제가 그 남중국의 영유권 문제하고 아주 직접적인 어떤 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타이밍상으로 시사하고 있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남중국의 영유권 문제는 다들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이른바 이게 지금 이제 지도인데, 남중국의 지도인데, 여기가 이제 중국이고, 여기 해남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삥 둘러 있는 게 베트남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필리핀 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몇 가지가 필리핀 섬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말레이시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중국인데요. 이게. 중국이 이제, 선을 9개 점선을 그어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이제 9개 점선, 끊어진 점선, 구단선,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짝 붙여놨죠. 바짝 붙여놨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쑥 들어와 있죠, 지금.
중국의 해남도는 여기가 있는데, 최남단이라고 해야 할 수 있는 해남도는 여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암초들이 있죠. 하여튼 여기까지 쑥 들어와서 이렇게 베트남까지 바짝 붙여가지고 이제 이게 중국 영토다라고 주장을 이제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그 남중국의 영권 분쟁입니다. 당연히 이제 필리핀은 이 구단선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겠죠. 필리핀이 주장하는 영유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안 그려져 있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베트남이 주장하는 그 영유권은 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역시 이렇게, 이게 말레이시아니까, 그 다음에 보르네이가 있고, 말레이시아도 자기 영유권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예. 중국은 그냥, 아예 그냥 바짝, 참 대단해요. 이 구단선으로 이렇게 중국 땅이야. 까부지 마.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국제 그 상설재판소가 판결을 한 건 이제 이게 지금 그 환초들이 있습니다. 근데 환초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영토로 인정을 하려면 특히 이제 경제적 행위가 먼저 가능한 물리적인 어떤 그 지역 그 육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경제적 행위가 가능한 육지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이제 영토 개념의 이제 기본이고, 경제적 행위가 불가능한 것은 영토로 인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물 밑으로 가라앉은 것은 영토가 아니죠. 그러니까 만조시에 밀물 때 이렇게 썰물 때는 이렇게 위로 올랐다가 수면 위로 올랐다가 밀물 때 이렇게 다시 수면 위로 가라앉는 경우는 그건 영토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 무인도 같은 섬이 있어요. 조그마한 뾰족 튀어나온 뭐 밀물 때도 가라앉지 않고 뾰족 튀어나오는 바위 암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솟아 올라온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제적 행위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걸로서 이게 이제 영토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냥 공해상으로 간주를 하느냐의 이제 판단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그 분쟁이 되고 있는 이런 이제 환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국제 이제 상설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렇게 실제 현장에 와서 다 조사를 했다 이거예요. 다 조사를 해보니까 밀물대의 대부분이 가라앉더라. 그 다음에 일부 이렇게 물 위로 솟아 올라온 바위 암초 같은 경우는, 섬이 아니라 암초 같은 경우는 이건 도저히 경제적 행위가 가능한 영토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해서 중국이 주장한 이 구단선을 전면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부하는, 부정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죠. 중국, 이건 이제 공해다. 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공해다라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공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리핀 200해리 이제 경제적 자유수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어놨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 어선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환초나 이런 근처까지 와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어업을 이렇게 하는데 중국 뭐 배들이나 중국 군함들이 와가지고 그걸 쫓아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불법 행위다. 이것은 이제 오히려 200 경제적 수역, 자유 수역 행위를 하면은 필리핀 영토에 해당한다. 필리핀의 이렇게 독점적인 어업 행사가 가능한 지역에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의 세부적인 어떤 부분까지도 판결을 다 했는데 모두가 다 중국 패소로 이렇게 났습니다. 모두가 다. 중국이 그걸 이제 인정할 리가 없죠. 물론, 필리핀이 제소를 했어요, 이걸. 필리핀이 제소를 이제 했는데, 이 제소를 2014년인가 2015년인가 했을 겁니다. 작년에 했던가요?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단선 영토 분쟁이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죠.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고 상당히 최근에 이제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뭐 이런 관점에서 또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은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중동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중동이나 유럽과 왕래하는데 이게 길목이죠, 여기가.
뭐 이렇게 원유 탱커라든지 어떤 컨테이너선 상선이라든지 것들 왔다 갔다 한국이나 일본, 대만,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죠. 그러니까 해로 면에서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요충지에 해당하죠. 이런 점들이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민감한데, 어쨌든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규모가 커져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구단선도 주장을 하고 이제 영유권까지 이렇게 내세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본과의 그 중국 명으로는 다오이다오, 일본은 이제 센카쿠리얼 또 뭐 이런 그 대만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이런 것도 예전에는 그렇게 표면화되지 않았던 문제들이죠. 근데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커지면서 이제 이렇게 또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과 이렇게 연결되고 또 겹치면서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이제 시끄러워졌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와 때를 같이 해서 미국이 이제 사드 한국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다가 사드를 배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이 판결이 필리핀이 제소를 했을 때부터 이미 이건 중국이 거의 99.9% 패소한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국제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들이 중국이 패소한다라고 이렇게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거의 예상대로 이제 판결이 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 남중국의 영유권에 대한 판결을 한 시점을 딱 골라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도 이 중국의 그 중국의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해양 진출이랄까요, 아니면은 그 영토 문제 하고 이렇게 밀접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라는 걸 시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드가 사실은 사드는 뭡니까?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어떤 미사일이냐면은, 미사일은 이제 상대방을 공격을 하기 위한 공격용 미사일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공격을 하기 위한 미사일을 탁 쏘면은 그 미사일을 이렇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못 막으면 와서 떨어져서 뻥 터지니까. 그 미사일을 막는 이제 방어용 미사일, 그러니까 이른바 탄도탄 미사일이죠. 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위한 미사일이죠. 사드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제 뭐 그런 이제 사드라는 게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그 미사일을 공격용 이렇게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미사일이 나오게 되었느냐? 이것부터 조금 이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방어용 그 미사일 방어 전략 구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 미소 간의 냉전 시대 때부터 이제 생겨난 겁니다. 미소 이제 냉전이 격화되면서 이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 미사일에다가 탄도에다가 핵폭탄을 실어가지고 이제 그 대륙 이렇게 그 소련 영토에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ICBM 미사일들을 막 개발을 하죠. 그러면은 그 ICBM 어떻습니까? 그 인공위성 로켓이죠. 그러니까 퐁 쏘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대기권 밖으로 가서 대기권 밖에서 이제 이렇게 쭉 이른바 이제 그 관성 그 비행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목표 지점에서 다시 이제 대기권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타격을 하죠. 이게 이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 그러니까 이걸 저격하는 이제 미사일 방어 전략을 이제 미국 입장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제 시작은 이제 1960년대 이제 미소 간에 이제 그 ICBM 그 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소련의 이제 그 대륙 간 미사일을 저격시키기 위해서, 또 반대로 소련은 미국의 그 대륙간 미사일을 저격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어용 미사일 개발 경쟁이 60년대부터 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Anti-Ballistic Missile 해서 이제 ABM
개발 경쟁이니까 탄도탄 저격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사일 저격용 미사일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개발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초창기 때는 이제 그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나 뭐 이렇게 그 문제가 있어서 그 뭐라 할까요? 이제 그 뭐랄까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추진되지는 못했죠. 초창기 때는 뭐 그랬다고 그래요. 명중도랄까요? 이렇게 정확도를 높일 만한 기술이 아직 이렇게 확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에라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 ICBM이 날아가는 게 대충 어느 지점에서 그 앞에서 그냥 아예 여기서 이제 그 ABM 미사일을 갖다가 쏴가지고 그 앞에서 핵폭탄을 실어가지고 거기서 핵폭탄을 뻥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핵폭탄을 터트리는 충격으로 대충 이것도 터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맞춰서 터트리는 게 아니고 얘가 날아가는 그 궤적 그 앞대쯤에다가 대충 핵폭탄을 뻥 터트리면은 그 충격으로 얘도 터진다라는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이른바 SDI, 이제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에서 전략 방위 구상이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하죠. 이제 이걸 한층 이제 좀 이렇게 진일보시켜가지고 그런 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뭐 여러 가지 실효성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비아냥거리는 거 이른바 스타워즈다, 스타워즈 부장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꼬는 그런 틀로 이렇게 나온 용어가 이제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90년대에는 이제 이른바 이제 그 부시 이제 지금 2000년에 그 아버지 부시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GPAL, 글로벌 프로텍션 어게인스트 리미티드 스트라이크스,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때 그 국지적인 어떤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용 이제 미사일 전략. 그러니까 국지적 공격에 대한 지구적 방어 구상, 방위 구상 뭐 이런 거죠. GPA라는 게. 그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이라크 전쟁을 했었죠. 이라크 전쟁 때 뭐가 문제였던? 스커드 미사일. 그 스커드 미사일을 이스라엘에다가 막 쏴 제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스커드 미사일을 떨어뜨리기 위한, 저격하기 위한 이제 그 전략이었죠. GPL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린턴 대통령 때 나온 게 이제 TMD하고 NMD가 나옵니다. 구상들이죠. 그러니까 구상들이 단계인데. 근데 그 TMD라는 것은 이제 Theater and Tactical Missile Defense. 그러니까 Theater 하면은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것. 택티컬 하면 단거리 미사일 떨어뜨리는 것.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에 많이 대해서 미사일 쏜다면 단거리 미사일이 되겠죠. 1000km 뭐 이내 정도 단거리 미사일이 되겠죠. 택티컬이고 또 북한이 만약에 일본에 대해서 미사일을 쏜다라면 뭐 중거리 정도, 중장거리 정도, 뭐 이런 정도 되겠죠. 미국에 쏘면 장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 때 이제 TMD는 이제 중단거리 미사일 방어용이고 방어 전략이었고, 그 다음에 NMD라는 것은 미국 본토 전체를 이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본토 방어 미사일 방어 전략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이 나왔다가 2000년에 들어와서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제 이 TMD하고 NMD를 통합해가지고 MD, 그냥 토탈에서 미사일 방어 구상으로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관련된 그 이른바 그 방어용 미사일들이 이제 개발돼서 이렇게 작동을 하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또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자면 또 많은 또 이렇게 좀 조사나 연구를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별도의 기회가 되면 그때 하기로 하고, 일단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방어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용 미사일을 이렇게 개발해오는 이렇게 흐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MD, 그러니까 MD라고 하면은 60년대부터 계속되어 온 미사일 방어 그 전략을 총칭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용어는 이제 아들 부시 때 MD로 통합을 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년대부터 계속 이어져 온 미사일 방어 전략을 총칭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미사일을 날아오는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방식은, 미사일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죠, 사실은. 로켓을 붕 쏘면 이제 처음에 두루루루루루루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부스팅 하는 단계죠. 예, 그 가스 연료 우리 부스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연료 부스터 있지 않습니까? 그 간이용, 등산용이나 이런 거 버너 같은 데 쓰는 거. 그러니까 그 올라가 가지고 이제 대기권을 이렇게 뚫고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륙 단계죠. 이륙 단계고, 26단계에서 이제 대기권 밖을 이제 이렇게 비행하는, 이제 관성 비행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지점에 떨어지기 위해서 다시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재돌립해서 이렇게 목표 지점으로 떨어져 타격을 하는 이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사 이륙 단계, 이제 대기권 밖 비행 단계, 그 다음에 재진입 단계. 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이 단계별로 저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륙하는 단계에서 적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기권 밖을 날아갈 때 적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기권으로 다시 재진입할 때 적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나 이제 통합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이 세 가지 방식을 다 통합해서 이렇게 일관된 방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륙 단계에서 쏴가지고 안 되면은 대기권 그 비행 단계에서 쏘고, 안 되면은 재진입할 때 쏘고, 이런 식으로 전체 통합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구별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그 저격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방어용 미사일을 쏘려면 제일 먼저 뭘부터 해야 됩니까? 적국이 미사일을 쐈는지 안 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야 되잖아요. 미사일을 쐈는지 안 쐈는지. 미사일 안 쐈는데 방어용 미사일 쏠 수는 없잖아요. 미사일 쐈는지 안 쐈는지 모르면은 이 방어용 미사일을 아무리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국이 이제 미사일을 쐈는지 안 쐈는지를 감시 탐색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적국이 미사일을 쐈는지 안 쐈는지를 이렇게 24시간 계속 감시를 하는 가장 효과적인, 가장 이제 효과적인 방식이랄까요? 그 첨단 방식이랄까 하는 게 뭡니까? 위성 감시 방식이죠. 인공위성을 통해서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기 경계 위성, 이제 초창기 때부터 나온 것들이 이제 DSP 위성, 말하자면은, 지구 이제 대기권 밖에 인공위성들을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은 이제 로켓이 날아가니까 열이 막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열 추적을 한다 이겁니다. 열 추적을 한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렇게 레이더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탐지, 여러 가지 에서 이렇게 탐지를 하는 방식을 하죠. 조기 경계 위성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보다도 특히 그 탐지 능력이 5배나 높은 이제 우주공간 저계 시스템 위성이 이제 SBRIS라고 적외선을 쏴가지고 열을 이렇게 추적해서 이렇게 탐지하는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그런 이제 이 위성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위성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위성에서 이제 만약에 그 적국에서 미사일을 쏘는 순간 또는 이게 궤도 비행을, 대기권 밖 궤도 비행을 한다든지 뭐 계속 추적을 하죠. 그러면 탐지를 딱 하면은 쐈다 하면 그 탐지를 하면 탐지한 순간 곧바로 미국 본토하고 일본하고 독일하고 한국의 주둔해 있는 주한 미군의 부대 기지로 이렇게 이제 정보를 보내죠, 곧바로. 그래서 동시에 수신을 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위성으로서 이제 적국이 미사일을 쏘는가 안 쏘는가를 이렇게 감시를 하고 쐈다라고 하면은 딱 이제 그 쏜 정보를 이제 지상 이제 기지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럼 지상 기지가 그 정보를 받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적국이 쏜 미사일을 저격하는 방어 시스템을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그 미사일 저격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이륙 단계에서 저격하는 것, 그다음에 그 궤도 비행할 때 적용하는 것, 그다음에 대기권 재진입할 때 적용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발사 후 2, 6단계에서 저격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예컨대 그 ABL이라고 해서 에어본 레이저 방식 시스템이라든지 KI, 카이네틱 에너지 인터셉터 해가지고 이제 자기 에너지를 발사체, 자기 에너지 발사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장을 형성해가지고 어떤 물체를 발사를 하면은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서 이렇게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쏜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되게 이제 발사 후 2, 6단계에서 저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북한에서 만약에 미사일을 쐈다 하면 미국 본토에서 쏠 수는 없잖아요. 날아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발사 후 2, 6단계에서 쏘는 것은.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그 저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가까운 데서 적용하는 게 이제 ABL하고 KI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방어용 미사일의 이제 그 종류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대기권 이제 이륙해가지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이제 관성 비행을 할 때 이제 그 저격하는 게 뭐냐면은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SM3 같은 것들이 있고.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방어용 미사일을 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공위성이 이제 적국이 미사일을 쐈다라는 걸 탐지해가지고 이제 지상의 기지로 이렇게 정보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럼 지상의 기지가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적국이 쏜 미사일을 저격하는 이제 방어 시스템을 이제 가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2, 6단계에서 이제 그 저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상에서 그 미사일을 쏜 그 미사일을 잡아내야 되겠죠? 이 속에서 잡은 거 가지고는 저격을 못 하겠죠. 지상에서 별도로 이제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는 그 미사일이 그 적국이 쏜 미사일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해야겠죠. 확인해가지고 그 미사일을 추적을 해야 이 지상에 그 방어용 미사일이 날아가서 떨어뜨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에서도 이른바 적국이 쏜 미사일을 탐지하는 레이더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레이더 시스템을 필연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미사일을 저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SM3라든지 그다음에 AN 스파이 1 같은 것은 이건 1000km 이상 탐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풍 쏴가지고 이제 그 대기권 밖을 나가면은 이제 이지스함 같은 데서 이지스함이 이런 거예요. 이런 그 통합적인 시스템을 장착한 전함이죠. 예, 전함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지스함 또 이동을 하니까 기동성이 대단히 뛰어난 그런 방어 어떤 구축 이렇게 전략적인 어떤 그 군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여튼 그 대기권 밖을 날아가면은 1000km면은 대기권 밖을 잡을 수 있잖아요. 뭐 태평양 상공이나 뭐 하와이 상공에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대기권 밖을 날아가는 대기권 지가 해봐야 되게 한 50km에서 한 몇백 킬로 정도 안에 다 들어오니까 1000km면 다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날아가는 걸 이제 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오는 것을 앞에서 정면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고, 맞추는 방식도 있고, 날아가는 걸 90도 직각이 옆에서 맞추는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지스 함에서 이렇게 발사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지상 발사형이 있습니다. GBI라고 Ground Based Interceptor 해가지고 지상 발사형 이른바 미사일이 있습니다. 방어용 저격 미사일 있죠. 이런 건 다 지금 저격 미사일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상 발사형 GBI도 자체적으로 적국이 쏜 미사일을 이렇게 탐지하는 레이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엑스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지스함의 미사일 탐지 시스템은 SM3나 AN 스파이 1 시스템이고, 지상에서 발사하는 GBI 미사일의 경우에는 엑스밴드 레이더를 통해서 이제 적국이 쏜 미사일을 탐지해가지고 그걸 저격을 한다. 대기권 밖을 날아가는 이제 미사일을 엑스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탐지해가지고 거리가 5000km나 되니까 웬만한 건 다 잡아낸다. 웬만한 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능을 이렇게 발휘를 하고 엑스밴드 레이더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2, 6단계에서 이제 대기권 밖을 날아갈 때가 이제 이른바
그 이지스 탄도미사일하고 그다음에 GBI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기권으로 다시 재진입해가지고 목표 지점에 낙하하는 경우에 떨어뜨리는 이제 그 방식이 그게 사드입니다. 터미널 하이 얼티튜드 에어리어 디펜스입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은 최종이죠. 최종 단계, 그러니까 대기권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고 얼티튜드는 높이를 나타내죠. 고도를 나타내 고고도 방어 시스템, 방어 미사일이죠. 사드는. 그러니까 최종 고고도 방어 미사일이죠. 사드라는 것은 이름을 붙이자면은. 그러니까 이 사드는 그러니까 미사일을 적국이 쏴가지고 낙하할 때 그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거기서 터뜨린다는. 대기권에 완전히 진입한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만약 거기서 터뜨리면은 박살나겠죠. 그러니까 대기권에 진입할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 속도가 엄청 나가지고 낙하 속도가 엄청 나서 다 타버리잖아요. 운석 같은 것도 거의 타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진입할 때 딱 터뜨리면은 핵폭탄이 그때 터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낙진이라든지 그 뭐 여러 가지 충격들이 그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말로는 뭐 전문가들 말로는 실제 그 피해가 거의 없다. 대기권 진입할 때 터지게 되면 핵폭탄이 터지더라도 그 해당 지역에 거의 피해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알 수는 없죠. 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패트리어트 여러분들 참 많이 들어보셨죠? 패트리어트 팩3 시스템 그 걸프 전쟁 때 사드 스커드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 떨어뜨린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이제 처음에 했다가 그게 맹중률이 막 15% 20%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탕 쏘면은 이게 로켓에 이렇게 날라오면 어떻게 돼? 분리되죠. 로켓 연료통이 있고 이제 앞에 그 탄두가 있고 연료통이 있고 그러니까 먼저 딱 쏘면은 대기권을 탈출할 때까지는 이제 연료통에 있는 연료 힘으로 가고 그 다음에 대기권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제 관성으로 이렇게 가고 다시 재진입할 때 이제 그 탄두에 붙어 있는 로켓 점화해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구조죠. 그러면은 탁 쏘가지고 만약에 그 26단계에서 쏠 때 로켓 연료통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들 그 저기 우주 정거장, 우주 항복선 같은 거 보면은 정말로 그 대부분이 로켓 연료통이에요. 근데 그게 2개, 3개 달고 만약에 그 날아갔다가 이제 대기권 진입할 때 이렇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다 연료 소모하면은. 그러면은 지상에서 리더가 감지를 해가지고 이제 쏘아야 되는데 연료통 미사일 탄도 그 핵탄두인지 진짜 핵탄두인지 구별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막 3개, 4개로 이렇게 날아가니까 헷갈릴 거 아니에요.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면 핵탄두만 날아가죠. 근데 26단계에서는 맞추기가 힘들죠. 가까이 있어야 되고 어느 놈이 진짜인지 구별하기 빈 연료통을 맞출 수도 있잖아요. 구별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드는 근데 떨어질 때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이제 저격하는 미사일이라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 사드가 쓰는 그 레이더는 그 엑스밴드 레이더 탐지거리가 1000km 정도 돼. 그러니까 대기권 밖 관성하는 그때 쓰는 엑스레이더는 탐지거리가 5000km고 대기권 안으로 이제 떨어질 단계에 들어올 때의 엑스밴드 레이더는 1000km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상주에 배치하는 그 엑스밴드 레이더가 한 탐지거리가 1000km 정도 되는 게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명중률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개량형으로 팩3가 나와 있죠. 팩3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미사일 저격의 이제 그 방식과 무기 종류가 이렇게 다르다 이거예요. 사드는 대기권 돌입 단계에서 그 저격하는 미사일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미국이 이제 한반도에 사드를 이렇게 배치를 한 의도를 한번 살펴보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는 여기가 이제 그 중국, 남중국에 이게 삐딱해졌네. 이게 좀 틀어졌네. 뭐 어쨌든 좋습니다. 여기 지금 이쪽으로 쏠렸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가 지금 남중국에 이제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대만이고, 이제 여기가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이제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러면은 이렇게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일단 중국이 막히죠. 예, 중국이 막히죠. 실제로 지금 이제 그 영토 분쟁이 표면화되면서 필리핀과의 어떤 미국과 이제 예전에 미군 기지가 대규모 최대 기지가 있었잖아요. 필리핀 수비항에 최대 기지가 있었다가 페나츠 바산 폭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또 필리핀이 나가라 해서 이제 기지 폐쇄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다시 지금 이제 필리핀에 이제 미군 주둔을 확대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사실 필리핀이죠.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은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필리핀이 군사적으로 상당히 필리핀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핵심 요충지죠. 당장에 미군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필리핀하고 이제 방어를 옛날처럼 다시 강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하고도 이제 관계를 강화를 해서 이제 바로 이렇게 중국하고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타이완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미국이 있다. 근데 지금 이 사드는 이미 일본에 두 군데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아오모리하고 교토 두 군데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이제 사드 미사일이 보통 뭐 한 부대당 뭐 10기에서 뭐 한 40기 정도 이렇게 배치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발사대가 10개가 미사일이 들어가고 있고, 그게 이제 뭐 한 너댓 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 뭐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엑스밴드 레이더 1000km 정도의,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아오모리가 요 끝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교토는 여기가 있거든요. 여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1000km 반경을 하면은 사실 서울에서 동경까지 거리가 한 2000km 됩니다. 2000km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원이 지금 좀 약간 크게 그려져 있죠. 크게 그려져 있는데, 이 아오모리하고 교토를 하면 대개 일본 본토를 이 사드 엑스밴드 레이더가 미사일 공격 탐지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일본까지 올 때는 적어도 한 3000km 이상 이제 장거리에 해당하는 그런 미사일 공격이 된다 이거예요. 장거리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대포로 뽕 쏴가지고 날아가서 맞출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기권 밖으로 이렇게 일단 미사일을 쏴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본으로 만약에 공격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시 일본의 제도의 제지지만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 이거예요. 북한도 대체적으로 한 2000km에서 2500km 사이 일본하고 거리가 3000km 이내. 근데 북한도 이제 뭐 대포로 쏘기는 단거리 미사일인데 대포로 쏘기는 거리가 멀고 중장거리로 쏴야 된다 이거예요. 북한도 이렇게 만약에 일본에 있을 때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면 결국에는 이제 대기권 밖을 날아가야 된다 이거죠. 나가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사드를 일본에 배치한 것은 이제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일본에 떨어질 때 적용하는 그거죠. 일본은 의미가 있죠. 사드 배치가. 그 다음에 이런 구조를 이런 식의 방어 전략. 뭐 상주에다가 사드를 이제 설치를 하면 1000km니까 되게 이제 중국 동북부 지역하고 북경 지역까지를 다 커버를 하죠. 북한뿐만 아니라 1000km 정도면은.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엑스밴드 레이더가 이게 원하든 원치 않든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지역까지도 전부 감시를 하는 결과가 되겠죠. 엑스밴드 레이더가.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미사일을 쐈다라면은 일본에 앞서서 한국에서 감지를 한다 이거예요. 엑스밴드 레이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지를 하면은 전체 미국 주도하에서의 어떤 세계 미군 주도, 미국 본토, 일본, 한국, 그다음에 독일 이렇게 주둔한 미국 기지에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니까 곧바로 이제 미국 본토라든지 일본 방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이 뭡니까? 일본 본토에 사드가 있었던 것을 하나 앞으로 더 밀어낸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핵미사일을 쏜다. 핵미사일을 누구를 맞추려고. 한국에 쏘려면 한 500km면 돼요. 아니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폭탄을 쏘는데 그냥 폭탄을 쏘는 거예요. 대포에다 실어갖고. 미사일 쏠 필요 없어요. 가까우니까. 그러잖아요. 전 좀 이렇게 부풀려서 말하면 짊어지고 와가지고 터뜨려도 돼요. 짊어지고 와가지고 화물을 실어가지고 짊어지고 와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드는 또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아까 떨어질 때 그 대기권에서 다시 재지짐할 때 떨어뜨리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그런 무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그다가 사드를 배치한 걸로 북한 핵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입장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그 뭘 말합니까? 이렇게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토 분쟁, 영유권 분쟁 판결하고 딱 맞춰가지고 사드 배치도 이렇게 한 거죠. 일본의 사드 배치된 걸로는 중국을 이렇게 확인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한미동맹 안보조약도 맺어져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뭐 이렇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했을 때를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행동을 취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는 중국 견제용이다라고 반발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만약에 군사적으로 풀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냉전 시대 때 미소가 군사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문제도 군사적으로 해결하려면 해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어요. 이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외교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외교하고 경제적인 어떤 관계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영토 문제, 영유권 문제는 중국 내부의 정치 권력 싸움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이게 뭐 옛날부터 막 이렇게 있어온 그런 게 아니거든요. 중국 경제가 커지고 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시비를 걸면서 나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일본하고의 아까 다이오다이나 생각을 또 문제도 언제부터 표면화됐습니까? 2011년부터 표면화된 거예요. 구단선도, 제가 정확하게, 구단선도 중국이 그었던 게 이게 얼마 안 돼요. 선을 그었던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중국이 군사력을 군비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이제 국방백서라든지, 어떤 작년에 중국 건국기념일에 그래서 군사 퍼레이드 같은 거 했지 않습니까? 천안문 광장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신무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러나, 그런 무기는 이미 미소 냉전 시대 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 쓸 수 없는 무기들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 상호 억지력이죠. 억지력을 갖고 있을 정도일 뿐이죠. 근데 결국에는 쓸 수 없고 군사적인 억지력을 유지를 한다 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그건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낭비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짝에도 한 번도 쓸 일이 없는 것을 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다도 외교적인 방식과 경제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더욱더 이렇게 협상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게 더 현명하죠. 특히 이제 사드 배치 문제가 한국의 경우에는 뭐 시간이 지금 상당히 돼서 지금 길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사드 문제는 MD의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MD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계속 왔던 이야기고,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 이야기는 벌써 1년 전부터 계속 거론된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한국 새누리당이 됐든 박근혜 정권이 됐든 아니면 하다못해 더민당 야당이 됐든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한국 정부의 어떤 전략적인 입장이라든지 이게 했을 때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긴장이나 어떤 그런 긴장의
고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충분히 따지고 계산하고 해서 거기에서 이런 군사적인 긴장을 최소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전략적인 어떤 그 외교 방안들을 찾아내야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별 엉터리 같은 짓거리 하면서 멍 때리고 있다가 미국인이 사드 배치한다 그러고 탁 이제 밀어붙이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사드 배치 찬성해, 새누리당 사드 배치 찬성해 하고 미친 짓거리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중국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이제 절대적으로 이렇게 그 가장 교류가 이제 큰 나라인데 경제적으로 그 만약에 타격을 이제 서로 간에 물론 타격이 되게 한국이 타격 받으면 중국도 당연히 타격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중국이 득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서로 네거티브 썸 게임이다 이거예요. 예. 근데 그 멍 때리고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이렇게 뭐 아무런 생각 없이 한다. 막 이게 저 개인의 어디까지는 억측입니다. 억측인데 그 사드를 이제 미국이 발표하기 전에 그 한국 외교 장관이 이렇게 미국을 방문하고 저기 중남미까지도 이렇게 방문하고 왔어요. 예, 그 발표하기 한 두세 달 전에 3, 4, 5월 달인가 뭐 이렇게 한번 방문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방문하고 난 후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분명히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이렇게 통보를 받았겠죠. 우리가 이때 이제 사드 배치를 할 거야. 그래, 니네 이거 준비해.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협상을 하려고 갔을지도 모르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 뭐 박근혜 정권이나 새누리당 뭐 이런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미국 당신네들이 사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 요구 조건을 좀 들어달라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요구 조건이 뭔지는 알 수는 없죠. 다만 제가 그 우연히 봤던 게 그 삼성하고 애플이 이제 그 특허 분쟁으로 이렇게 그 계속 끌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애플이 삼성전자한테 10억 달러 배상을 했다가 그것이 재판을 거치면서 5억 4천만 달러까지로 줄었어요. 한 5, 6억 달러까지로 줄었어요. 근데 이제 최고 판소가 어디에서 판결이 났는, 마지막 최고심으로 가는 단계에서인가? 해서 미국 법무부가 성명을 발표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미국 최고 재판소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애플의 특허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발표를 했어요. 미국 법무부가. 오바마 정부가. 느닷없이 그게 나왔어요. 느닷없이. 이게 뭘까 도대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미국의 사드 배치하고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한국 정부가 그걸 가지고 흥정을 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타이밍상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하고 어떤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대가랄까 어떤 보상을 요구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뭔지는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했다라면 그게 뭔지는 잘 모르죠. 나중에 시간이 이렇게 지나거나 우리가 이순신 프로젝트 정권 잡아가지고 그거 이제 들여다보고 봤을 때는 알 수 있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그렇다. 그런가 하면 야당, 더민당은 웃기죠, 완전히. 얘네들은 무슨 이렇게 정권을 잡으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 같아요. 원래 정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섀도우 캐비넷을 항상 가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안 정책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즉각 어떤 당의 입장이나 기본 방침들을 정해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도 완전 생쇼를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다가 딱 배치 결정 나니까 이게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그냥 벌써 어우야 미국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았어 사드 배치 찬성이야. 그러면서 또 이 안에서는 일부 사람은 반대야 하면서 우리 입장 표명 안 해. 여론 눈치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급격히 악화되니까 문재인 씨가 불쑥 나와가지고 사드 절대 반대야 이렇게 또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문재인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른바 더민당의 차기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혼자 불쑥 했겠냐 이거예요. 뭐 김종인 씨나 당직자들하고 이렇게 물밑에서 뭔 이야기를 했겠죠. 하고 나서 그런 말을 했겠죠. 만약에 안 했다라면은 이런 건 콩가루 당이죠. 이런 당은.
이쪽에서는 찬성한다고 그러고 문재인 씨는 결사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뭘 말합니까? 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시간이 지나면 찬성, 거부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미국이 하겠다라 하면 그걸 반대할 수 없다 이거예요. 막을 수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한다라고 하는데 찬성하면은 문재인 씨 내년 대선에 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쇼하고 자빠졌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대안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 그에 대해서 중국이나 미국과의 어떤 관계, 북한 핵 문제, 명분은 북한 핵 문제.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드가 북한 핵을 적용하는 그런 거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한반도를 공격하는, 남한을 공격하는 북핵을 이렇게 막 떨어뜨리기 위한 거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라면, 예를 들어서, 북핵 문제 때문에 사드 배치를 해야 되라는 게 미국의 이제 표면적인 주장이죠. 논리, 근거죠. 방어용이야, 이거. 그러면 중국이 반발을 하면 중국한테 가서, 야, 미국이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예민해져가지고 사드를 우리한테 배치하려고 그래. 니네들이 중국을 확실하게 북한 핵 문제를 니네들이 통제를 해. 그럼 우리 배치 미국 거절할게. 그렇게 이야기 통정할 수 있잖아요. 니네들이 그걸 보장을 해, 중국이. 만약에 그 보장하면 우리도 막을 수가 없어.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하는 우리도 막을 수가 없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또라이가 아니면은, 바보가 아니면은 그런 정도는 웬만하면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든 야든. 그러면은 미국 만약에 중국한테 그런 협상을 하면 미국한테 야, 너 좀 기다려봐. 우리 중국하고談판을 짓고 올게. 중국이 만약에 북한 핵을 통제를 하면은 미국한테 중국이 북한 핵을 통제를 했어. 미사일 개발을 통제를 했어. 그러니 한반도에 사드 배치할 명분이 없잖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통제를 못하면 중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유예 기간을 줘가지고 통제를 못했다라고 하면 중국에 대해서 지금 할 말이 있잖아요.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하는 우리가 막을 힘이 없어. 너네들한테 분명히 우리가 말했는데 너네들이 못했잖아. 그러면은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입장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다가 이런 상황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지금 현재 이미 중국 시진핑 주석이나 지도부가 군사적인 어떤 강화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항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군사적으로는 아직도 미국에 승부가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승부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재래식이든 최첨단 무기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보다 더 이렇게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을 찾아내는 방식들을 이렇게 계속 집중적으로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필요하죠.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렇게 군사적으로, 꼭지를 군사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계속 군사적인 대립이 에스컬레이트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단추를 푸는데. 시작을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계속 이제 몰고 갈 수가 있는데, 꼭지를 군사적으로 해버리면은 이제 군사적으로 열세인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이제 하나의 무기화를 해버려요. 무기화를 해버려요. 근데 경제적인 수단을 무기화한다고 해서 중국한테도 절대로 득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이 더 타격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과 정치, 경제, 체제가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이기 또 내부적으로 공산당이 일당 지배구조를 갖고 있고, 이렇게 정치구 이렇게 권력 구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 권력 투쟁이 굉장히 지금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이라도 좀 더 이렇게 문제가 더욱더 이렇게 확대되지 않는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하는데 문제는 이미 이제 지금 이렇게 다 질러놔 버렸다라는 거죠. 사드를 한반도에다 질러놔 버렸기 때문에 이걸 이제 수습하기는 좀 힘들어요. 질러놔 버렸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합의를 해버려 도장까지 찍어버리는 건데, 그것도 뭐 야당, 도민당도 찬성하고 자빠졌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 하여튼 뭐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도 있지만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서는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무슨 이렇게 약간 X밴드 레이더 설치해서 전자파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그 문제의 본질에서 이렇게 본질과 관계없고 그냥 그럼 뭐 친환경적인 그 X밴드 레이더 설치하면 사드 배치를 인정할 거냐 이거예요. 상주 국민들도 그 받아들일 거냐 이거예요. 상주 시민들 그 인정할 거냐. 그러면 한국의 그 뭐 진보 이른바 그 빠든 분들 그런 분들 또 인정할 거냐 이거예요. 웃기는 이야기예요. 뭐가 이렇게 핵심 전략적인 이야기고 안보의 핵심적인 이야기고 경제적으로 중요한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그런 게 어중이 떠중이 이야기에 불과하죠. 네, 사드 문제 관련해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